서울 외곽에 자리한 오래된 전통시장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왔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빼곡히 들어선 상점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떡집, 반세기를 한자리에서 버텨온 철물점,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한약방까지. 이곳은 단순한 장터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고 추억이 쌓인 공간이었다. 그 중에서도 김영호의 국수집은 시장의 상징이었다. 영혼의 국수라는 소박한 간판 아래 그는 30년간 한결같이 국수만을 끓여왔다. 그의 손맛은 진솔했고 국수 한 그릇에는 늘 정직과 땀이 배어 있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우리고 면을 직접 뽑아 만드는 일상은 그에게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신념이었다. 영호야, 오늘도 맛있겠구나. 단골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언제나 같은 맛이에요. 변하지 않는 게 저희 자랑이거든요. 영호는 정갈하게 국수 한 그릇을 내어드리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미소에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전부였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시장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들이었다. 시장 입구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고 상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늘어났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하나둘씩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왜 갑자기 포기하시는 거예요? 영호가 옆 가게 아저씨에게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영호야, 여기서 더 버틸 수가 없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 말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시장 전체가 거대한 이해관계의 한가운데로 휘말렸다. 건설업체 사장 백도환은 이 오래된 시장 부지를 통째로 손에 넣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에게 이곳은 단순한 땅덩어리에 불과했다. 복합 쇼핑몰과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황금 같은 부지였다. 백도환의 사무실은 시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시장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저 낡은 건물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의 방식은 단순하면서도 잔혹했다. 상인들에게 이주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강제로 내게 하고 거부하는 자의 가게를 부수거나 협박으로 무너뜨렸다. 그 뒤에는 조폭 세력이 있었다. 백도환은 직접 나서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돈의 힘과 폭력의 위협이면 충분했다. 시장 상인들은 점점 불안해했다. 매일같이 들려오는 소문들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다. 김씨네 반찬 가게도 결국 돈 내고 나갔대. 박씨네 생선 가게는 밤중에 누가 와서 난리를 쳤다던데.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 곳곳에서 속삭여졌다. 상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다. 수십 년간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왔지만 거대한 자본 앞에서 그들은 한낱 개미에 불과했다. 영호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국수집 문을 닫고 돌아가려는 순간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검은 양복을 입은 세 명의 남자들이 좁은 가게 안을 메웠다. 그들의 표정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김 사장님이시죠? 가운데 선 사내가 영호를 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위협이 느껴졌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희는 백도환 대표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장 재개발 건으로 왔어요. 영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드디어 자신의 차례가 온 것이다. 김 사장, 이제 그만 고생하시죠. 우리 대표님이 이 땅을 큰 건물로 바꿀 겁니다. 가게 정리하시고 돈 좀 챙기시면 노후는 편안하실 겁니다.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제안처럼 들렸지만 영호는 그것이 명령임을 직감했다. 사내들의 눈빛에서 거부할 수 없음을 읽었다. 얼마를 주신다는 건가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주비로 3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시기에 충분하실 겁니다. 3천만 원. 영호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곳에서의 추억들, 단골 손님들과의 인연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느꼈던 자부심을 어떻게 돈으로 셈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평생 이 자리에서 국수만 팔았어요.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내가 어떻게 떠나요? 영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내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김 사장님, 우리가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다른 분들은 다 알아서 하시던데 저는 다른 분들과 달라요. 여기가 제 인생 전부입니다. 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보다 큰 것은 이곳에 대한 애착이었다. 사내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들에게 이런 상황은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은 협박 몇 번이면 굴복했다. 김영호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하지만 김 사장님, 세상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며칠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내들이 가게를 나가며 남긴 말이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영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며칠 뒤 그의 가게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새벽에 가게에 나온 영호는 참담한 광경을 마주했다.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빨리 나가라는 글씨가 붉은 페인트로 쓰여 있었다. 이런 미친놈들이. 영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밀려왔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이웃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동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영호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어때? 더 당하기 전에. 그래, 우리끼리 뭉쳐봐야 이길 수 없어. 저놈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주변 사람들의 조언은 모두 같았다.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를 지킬 겁니다. 그날 저녁 영호는 혼자 가게에 앉아 깨진 유리창을 바라보았다. 찬바람이 틈새로 들어와 온몸을 스쳤다.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강탈이었다. 영호는 이 싸움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비록 혼자일지라도 끝까지 버틸 작정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시장은 적막했다. 예전 같으면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던 가게들도 하나둘씩 어둠에 잠겼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로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유령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영호의 국수집만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다. 비록 유리창이 깨져 있고 찬바람이 들어와도 그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영호는 준비되어 있었다. 3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지켜낼 것이다. 설사 그것이 외로운 싸움이 될지라도. 국수집 유리창이 박살난 다음 날 저녁 영호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임시로 붙여놓은 베니어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찬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어 온몸을 떨게 했지만 그는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단골 손님 몇 명이 와서 안타까워하며 돌아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곳을 피하고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영호가 고개를 들자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도연아?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아들 김도연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 도연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깨진 유리창 자리를 둘러보았다.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언제 온 거냐? 연락도 없이. 어젯밤에 도착했어요. 호텔에서 하룻밤 묵고 바로 왔습니다. 도연은 변호사로 바쁘게 살아왔다. 서울 시내 대형 로펌에서 기업 법무를 담당하며 하루 종일 계약서와 법정 서류들과 씨름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아버지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나눌 뿐 자주 만나지는 못했다. 그런 그가 갑작스럽게 집을 찾은 이유는 하나였다. 아버지의 국수집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며칠 전 시장에서 오랫동안 떡집을 운영해온 박씨 아저씨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도연아, 내 아버지가 큰일 났다. 재개발업자들이 시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내 아버지만 혼자 버티고 있어.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해질 것 같아. 그 전화를 받은 순간 도연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권 다툼쯤으로 여겼지만 현장을 직접 보니 상황이 심각했다. 아버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호는 한숨을 내쉬며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재개발 압박이 시작된 것, 상인들이 하나둘 떠나간 것, 그리고 백도환이라는 건설업체 사장과 그의 수하들이 어떤 방식으로 위협을 가하는지에 대해서 도연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시장을 장악한 폭력의 그림자를 확인한 순간 그의 눈빛은 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분쟁이 아니었다. 조직적인 공갈과 협박이었다. 백도환이라는 사람, 어떤 놈인지 알아봐야겠어요. 도연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저놈들은 아버지, 제가 변호사예요. 이런 일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도연은 12살이었다. 가족이 살던 집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헐려나갔을 때의 일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이사 나가라고 했다. 아버지는 당황했고 어머니는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 우리 집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린 도연이 물었을 때 아버지는 말을 하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이사를 나가야 했다. 보상금이라고 주어진 돈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 경험은 어린 도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날 밤 도연은 결심했다. 법으로 약자를 지키겠다. 그 다짐이 그를 변호사의 길로 이끌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지금까지 10년 넘게 변호사로 살아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에 보내면서 정작 자신이 꿈꿨던 일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사태는 그에게 개인적 원한이자 사명과도 같았다. 아버지, 이 근처에 비슷한 일을 겪은 상인들이 몇 명이나 되죠? 거의 전부라고 봐도 돼. 시장 상인 중에 협박을 안 받은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럼 증언해 줄 사람들도 있겠네요. 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도연아, 현실을 봐라.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나서겠어? 다들 조용히 돈 받고 나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 도연은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평소 같으면 활기찬 저녁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을씨년스럽기만 했다. 문을 닫은 가게들이 대부분이었고 몇몇 가게만이 쓸쓸히 불을 밝히고 있었다. 박 아저씨네는 어떻게 됐어요? 어제 짐 다 빼고 나갔어. 끝까지 버티겠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영호의 목소리가 침울했다. 도연은 박씨 아저씨를 찾아갔다. 시장에서 10분 거리의 원룸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박씨는 도연을 보자 반가워했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도연아, 내가 와서 뭐 할 수 있겠어? 상대가 보통 놈들이 아니야. 아저씨, 정확히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나왔어. 이주비를 주겠다고. 거절하니까 점점 협박이 심해지더라. 나중에는 밤마다 와서 가게 앞에서 술 마시고 행패를 부렸지.
손님들이 무서워서 오지도 못하게 됐어.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나요? 그럼 다 똑같아. 어떤 집은 아예 가게를 부숴버렸고, 어떤 집은 가족들까지 협박했어. 그러니까 버틸 수가 있나? 도연은 박 씨와의 대화를 녹음했다. 비록 공식적인 고발은 망설이더라도 최소한 상황을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며칠 동안 도연은 시장 상인들을 만나며 피해 상황을 조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을 열기를 꺼려 했지만 도연의 끈질긴 설득에 조금씩 진실을 말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백도환과 그의 조직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이건 단순한 폭력배 짓이 아니에요. 도연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갈, 협박, 재물손괴. 충분히 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인들이 나서지 않을 텐데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언론에도 알려야 해요. 영호는 아들의 열정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고맙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했다. 그날 밤 도연은 백도환에 대해 조사했다. 인터넷 검색과 법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그의 이력을 파악했다. 백도환은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재개발 사업을 벌인 전력이 있었다. 대부분 성공했지만 몇 번은 고발당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매번 증거 부족이나 증인 회피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도연이 혼잣말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아버지와 함께 국수집에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지만 그래도 몇 명의 단골들이 찾아와 주었다. 도연이가 왔구나. 오랜만이네. 할머니 한 분이 반갑게 인사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뭐가 잘 지내? 이 난리통에. 참, 내 아버지 참 고생이 많아. 혼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도연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다. 점심시간이 지나갈 무렵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다시 가게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4명이었다. 김 사장님,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가운데 선 사내가 영호를 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이 도연에게도 향했다. 아, 아드님이신가요? 처음 뵙겠습니다. 도연은 일어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연입니다. 아, 변호사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말이 통하겠네요. 사내가 비웃듯 말했다. 저희 대표님께서 김 사장님께 마지막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주비를 5천만 원으로 올려드리겠다고 하시네요. 5천만 원.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늘어난 액수였다. 대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도연이 앞으로 나섰다. 죄송하지만 협박성 발언은 그만하시죠. 저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입니다. 사내들의 표정이 변했다. 협박이라고요?
저희는 정당한 보상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정당한 보상이라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죠. 강제로 내쫓으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도연은 한 발짝 물러서지 않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대응하겠습니다. 증거도 충분히 수집했고요. 사내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지금까지 만났던 상인들은 모두 겁을 먹고 굴복했는데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나섰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하지만 후회하실 겁니다. 사내들이 가게를 나가며 남긴 말이었다. 영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도연아, 괜찮겠냐? 저놈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아버지, 이번 일은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무너져주는 순간 시장 전체가 끝장입니다. 영호는 아들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망설였다. 도연아, 저놈들은 그냥 돈만 보고 달려드는 자들이 아니다. 너까지 다치면 어쩌냐. 하지만 도연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다. 아버지, 제가 왜 변호사가 됐는지 아세요? 어릴 때 우리 가족이 당했던 일 때문이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서려 있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온 이 국수집, 그리고 시장 전체를 제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밤늦게까지 법률 서적들을 뒤졌다. 재개발 관련 법규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형법상 공갈죄와 협박죄에 대한 판례들을 샅샅이 살펴봤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도연은 준비되어 있었다. 법이라는 무기로, 그리고 정의에 대한 신념으로 이 불의한 상황에 맞서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영호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다. 어린 시절 무력하게 집을 잃었던 그 소년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터전을 지키려 나선 것이다. 비록 앞날이 험난하겠지만 아들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백도안의 부하들과 첫 대면을 한 다음 날, 도연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는 노트북과 녹음기, 그리고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시장을 누비기 시작했다. 변호사로서의 경험이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한약방이었다. 3대째 이어져 내려온 동인당이라는 작은 약방으로 주인인 이덕수 씨는 70을 넘긴 노인이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김도연입니다. 아, 영혼의 아들. 변호사 됐다고 들었는데 맞나? 네, 맞습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이덕수는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다. 요즘 같은 시국에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무슨 얘기인데? 재개발 관련해서 겪으신 일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요. 이덕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도연아,
그런 일에 끼어들지 마라. 내가 다칠 수 있어. 할아버지, 지금 가만히 있으면 결국 모든 분들이 쫓겨날 거예요. 법으로 맞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도연은 상인들을 차례로 찾아가 협박받은 정황을 기록하게 했다. 처음에는 대부분 꺼려했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와 전문적인 설명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덕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한 달 전쯤이었나. 양복 입은 사내들이 와서는 약방을 정리하라고 했어. 거절하니까 다음부터는 밤마다 와서 떠들고 난리를 피웠지. 손님들이 무서워서 오지도 못하게 됐고, 도연은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언제, 누가, 어떤 식으로 협박했는지요. 첫 번째는 10월 15일이었어. 키 큰 사내가 와서 명함을 주며 이사 나가라고 했지. 거절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밤마다 약방 앞에서 술 마시고 고성방가를 했어. 나중에는 약재 상자들을 발로 차고. 정말 무서웠지. 도연은 날짜와 상황을 정확히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충분한 증거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반찬 가게였다. 김순자 씨는 50대 여성으로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언니, 저 좀 도와주세요. 도연이 정중하게 부탁했다. 도연아, 나도 돕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 저 사람들이 뭘 할지 모르잖아. 김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어떤 이는 가게 통장을 강제로 빼앗겼다고 했다. 언니,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나요? 통장을 가져오라고 하더라고. 임대료 체크한다면서. 그래서 줬는데 며칠 뒤에 돌려주면서 이제 임대료 낼 필요 없다고 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임대인을 매수해서 상인들을 내쫓는 수법이었다. 혹시 그때 녹음이나 사진 같은 건 없나요?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 너무 무서워서. 하지만 김순자는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도연은 그녀의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다. 며칠 동안 도연은 시장의 모든 상인들을 만났다. 또 다른 이는 가족까지 위협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박철수 씨의 경우였다. 우리 딸이 중학교에 다니는데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아버지한테 잘 생각해 보라고 전해달라면서. 그때 정말 화가 났지만 딸 생각하니까. 박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지금도 딸을 혼자 다니게 하기가 무서워. 학교 보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 도연은 분노를 느꼈다. 아이들까지 위협하다니 이들의 행태는 상상 이상으로 비열했다. 대부분은 두려움에 떨며 입을 닫으려 했지만 도연의 진지한 태도는 조금씩 그들을 움직였다. 그는 법적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함께 맞서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 시장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으면 그들보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도연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다.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이 뒷받침되고 있었다.
형사 고발도 할 수 있고 민사소송도 가능해요. 언론에 알리는 것도 효과적일 거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의 설득에 몇몇 상인들이 용기를 냈고 증언과 증거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다. 이덕수가 먼저 나섰다. 그래,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내가 증언할게. 김순자도 마음을 돌렸다. 나도 할게. 우리 모두 당한 건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박철수는 딸 걱정을 했지만 결국 동참하기로 했다. 딸아이 안전만 보장해 준다면 나도 함께 할게. 도연은 이들과 함께 시장상인 보호회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매주 모여서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연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녹음기를 숨겨 협박 장면을 기록하기로 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했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은 아버지의 국수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백도안의 부하들이 다시 올 것이라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이다. 과연 오후 3시경 익숙한 얼굴들이 나타났다. 도연은 미리 준비해둔 소형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김 사장님,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우리 대표님이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도연이 끼어들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합법?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내쫓으려고 하는 게 불법 아닌가요? 사내들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변호사라고 해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법대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죠?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지. 김 사장님도 이제 정신 차리세요. 아드님이 너무 나대는 것 같은데? 협박성 발언들이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다. 도연은 은밀히 백도안의 비자금 흐름까지 추적했다. 변호사 네트워크를 통해 백도안의 회사 재정 상황을 조사했다. 며칠간의 조사 결과 그는 여러 곳에서 투기성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었고 정치권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도연이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혼잣말했다. 증언서 20여 건, 녹음 파일 10여 개, 그리고 재정 관련 자료들까지 법정에서 충분히 승부할 만한 증거들이었다. 그는 법적으로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먼저 형사 고발을 통해 백도안과 그의 부하들을 공갈, 협박죄로 고발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언론 플레이도 병행해서 여론의 지지를 받아내기로 했다. 그러나 그만큼 위험도 커졌다. 백도안 측에서도 도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어느 날 밤 도연이 시장상인 보호회 모임을 마치고 아버지의 국수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다. 국수집에 도착한 도연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가게 주변이 너무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몇 가게는 불이 켜져 있을 시간인데
오늘은 모든 곳이 어두웠다. 국수집 앞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검은 차 2대가 가게 앞에 세워져 있었고 6명의 사내들이 가게를 둘러싸고 있었다. 아버지! 도연이 달려가려는 순간 백도안의 부하들이 들이닥쳐 가게 기물을 부수고 영호를 몰아세우고 있었다. 그만해. 도연이 소리쳤다. 사내들이 그를 돌아봤다. 그중 한 명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오, 변호사 양반 오셨네. 마침 잘 됐다. 무엇 하는 거예요? 별거 아냐. 가게 좀 정리해 주는 것뿐이지. 그들은 계속해서 테이블과 의자들을 부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내 아들,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입 닫으라고 전해. 사내 중 하나가 영호에게 말했다. 변호사라고 해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도 할 줄 아는 게 있어.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 그만두세요. 신고. 경찰이 와봐야 소용없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들은 비웃으며 계속 기물을 파괴했다. 다행히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하지만 사내들은 태연하게 행동했다. 경찰관님,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이야기하러 온 것뿐인데요. 그럼 이 난장판은 뭐죠? 도연이 항의했다. 아, 이건 김 사장님이 화가 나서 직접 부신 거예요. 저희가 뭘 했겠어요? 영호는 화가 났지만 말을 하지 못했다. 사내들의 협박이 두려웠다. 경찰은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건을 정리하려 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사내들이 떠난 후 도연과 영호는 폐허가 된 가게를 바라봤다. 그날 영호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가게는 폐허처럼 망가졌다. 30년간 정성스럽게 갖고 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박살났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다치지는 않았어. 하지만 영호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도연아, 미안해.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저희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더욱 힘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국수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덕수가 먼저 왔다. 영호야,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청소 도구 가져올게. 김순자도 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왔다. 언니가 도와줄게. 이런 일을 당하고도 혼자 있을 순 없지. 박철수는 망가진 테이블을 옮기며 말했다. 도연아,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함께 싸우자. 그러나 이 사건은 오히려 상인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지금까지 각자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도연이 말이 맞아. 함께 맞서야 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잖아. 도연의 곁에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모였다. 시장 상인 보호회 회원이
처음 5명에서 20명으로 그리고 30명으로 늘어났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군요. 도연이 상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법과 정의는 우리 편이에요. 그날 저녁 도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고발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이제는 본격적인 법정 투쟁을 시작할 때였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작업을 마치며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져 있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지가 그 불빛들 속에 담겨 있었다. 아버지, 우리가 이길 거예요. 도연의 마음 속에는 확신이 있었다. 국수집이 습격당한 지 일주일 후, 도연은 마침내 결정적인 행동에 나섰다.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과 상인들의 증언서를 정리하여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사회적 여론을 움직여야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언론에 알려야 합니다. 시장상인 보호회 회의에서 도연이 말했다. 언론이요? 그런 곳에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까요? 이덕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가 가진 증거들은 충분히 뉴스가 될 만합니다. 조직적인 폭력, 불법적인 재개발, 이런 것들은 사회적 관심을 끌 수 있어요. 도연은 이미 몇몇 언론사에 연락을 취해놓은 상태였다. 그중 시사주간지 진실추적의 김 기자가 관심을 보였다.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김 기자가 전화로 물었다. 녹음 파일과 증언서, 그리고 피해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김 기자는 시장을 방문했다. 그는 상인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고, 도연이 제공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기사화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더 큰 파장을 위해서는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요? 네, 여러 언론사를 한 번에 부를 수 있고 상인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도연은 상인들과 상의한 후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장소는 시장 입구의 작은 공터였다. 평소 상인들이 쉬어가던 그곳에 간이 무대를 설치했다. 기자회견 당일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지상파 방송국, 신문사, 인터넷 매체까지 10여 개의 언론사가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나타났다. 도연은 상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준비한 발표문을 손에 들고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도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수많은 법정에서 변론을 해본 경험이 이런 순간에 도움이 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심각한 불법 행위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건설업체 대표 백도환과 그의 조직이 이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상대로 자행한 조직적인 협박과 폭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앞에서 그는 백도환의 불법 행위를 낱낱이 폭로했다.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상인들의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난 6개월 동안 백도환과 그의 조직은 이곳 상인들을 상대로 체계적인 협박을 가해왔습니다. 도연은 준비한 자료를 들어보였다. 여기 있는 것은 상인 김순자 씨가 강제로 통장을 빼앗긴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육점 사장 박철수 씨의 딸이 위협받은 정황을 담은 증언서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며 자료들을 촬영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주에 일어난 폭력 사태입니다. 제 아버지가 운영하는 국수집이 습격당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도연은 습격 당시의 사진들을 공개했다. 산산조각 난 유리창, 부서진 테이블과 의자들, 벽에 쓰인 협박 문구까지. 카메라 앞에서 도연은 단호히 말했다. 이 시장은 수많은 서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폭력과 탐욕이 그 터전을 짓밟게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법으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의 말에 뒤이어 상인들이 하나씩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들의 경험을 증언했다. 이덕수가 먼저 나섰다. 저는 30년 넘게 이곳에서 한약방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고 하더군요. 거절하니까 밤마다 와서 난리를 피우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김순자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통장을 강제로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임대료 낼 필요 없다고. 무슨 권리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철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 딸까지 위협했어요. 중학생인 아이를 학교 앞에서 기다리면서 협박하다니.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인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기자들의 표정도 점점 심각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분쟁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다. 질문 받겠습니다. 도연이 말하자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다. 변호사님,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이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시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도환 씨 측의 반박은 없었나요? 그들은 지금까지 정당한 사업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보한 증거들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허황한 주장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형사 고발과 동시에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장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도연은 상인들과 함께 국수집으로 돌아갔다. 비록 가게는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군요. 영호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 아버지. 이제 세상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니까요. 사회적 파장은 예상보다 컸다. 기자회견 다음 날부터 각종 언론 매체에서 시장 사태를 다루기 시작했다. 특히 아이까지 위협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인터넷 댓글들이 쏟아졌다.
이게 말이 되나? 중학생까지 위협하다니. 백도환이라는 놈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서민들 삶의 터전을 이런 식으로 빼앗으면 안 되지. 여론이 들끓자 정치권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에서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경찰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던 수사 태도를 바꿔 본격적인 수사팀을 구성했다. 백도환과 그의 조직에 대한 전면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검찰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도연이 제출한 고발장과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백도환을 소환했다. 변호사님, 백도환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청 수사관이 도연에게 연락했다.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아직까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업 활동이었다고 주장하네요. 하지만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백도환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 특히 그의 조직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일주일 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백도환 구속영장 발부.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다. 백도환은 체포되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그는 수갑을 찬 채 검찰청을 나섰다. 그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에 방송되었다. 하지만 백도환은 끝까지 저항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법정에서 그는 끝까지 발버둥쳤다. 나는 사업을 정당하게 진행했을 뿐이다. 상인들이 오해한 거다. 재판이 시작되자 백도환의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검사님, 우리 의뢰인은 단순히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을 뿐입니다. 상인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도연이 준비한 증거들은 확실했다. 녹음 파일에서 명백한 협박 발언들이 나왔고 상인들의 증언도 일치했다. 판사님, 여기 있는 것은 피고인의 조직이 상인들을 협박하는 음성 파일입니다. 도연이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했다. 녹음기에서 백도환 부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세상이 법대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지. 법정이 술렁였다. 그리고 이것은 피해자들의 증언서입니다. 모두 일관된 내용으로 피고인 측의 조직적 협박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덕수, 김순자, 박철수 모두 법정에 나와 자신들이 당한 일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저희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고 하고 거절하면 협박을 하고 이게 정당한 사업입니까? 이덕수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제 딸까지 위협했습니다. 중학생인 아이를 학교 앞에서 기다리면서 아버지한테 잘 생각해 보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정당한 사업일 수 있습니까? 박철수의 증언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백도환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증인들의 증언은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단순히 이주 협상을 한 것뿐. 그럼 왜 가게를 부쉈습니까? 도연이 반박했다. 여기 있는 사진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협상의 결과입니까? 도연은 국수집 습격 당시의 참혹한 사진들을 제시했다. 백도안의 거짓은 점점 무너져 갔다.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고 증언들도 일치했다. 더욱이 다른 지역에서의 정가도 밝혀지면서 그의 범죄 패턴이 드러났다. 재판은 2달간 계속되었다. 법정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백도안 측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들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드디어 최종 변론이 끝나고 선고일이 다가왔다. 선고 당일 법정은 만원이었다. 상인들과 시민들, 그리고 기자들로 가득 찼다. 도연도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다. 피고인 백도안에 대한 선고를 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계획된 범죄를 통해 선량한 시민들의 생계를 위협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까지 위협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판사의 마지막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인 백도안은 조직폭력과 불법 재개발로 다수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공갈,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이에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부하들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서 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었다. 상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이겼다. 정말로 이겼어. 김순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도연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이덕수도 눈물을 흘렸다. 영호는 그 자리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자랑스러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도연아. 영호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도연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법정을 나서며 도연은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변호사님, 소감이 어떠신가요?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불의에 맞서 싸워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 시장이 다시 예전의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상인들은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다. 비록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국수집이었지만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다. 건배.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었다. 정의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승리를 위해.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길고 힘들었던 싸움이 끝났고 그들이 승리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변호사가 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법으로 약자를 지키겠다는 어린 시절의 다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지만 도연과 영호는 여전히 국수집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 도연아. 내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백도환에게 중형이 선고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징역 10년이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그의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다. 부하들도 각각 실형을 선고받으며 더 이상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오랫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검은 그림자가 마침내 거친 것이다. 백도환이 수감되자 시장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상인들은 여전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곤 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그들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음을 실감했다. 정말 끝난 건가? 김순자가 반찬가게 앞에서 이덕수에게 물었다. 그럼 끝났지. 저놈들이 감옥에 갔는데 뭐가 무서워? 이덕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떠올랐다. 상인들은 서로를 지켜주며 장사를 이어갔다. 지난 몇 개월간의 시련을 함께 겪으면서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예전에는 각자의 가게 일에만 신경 쓰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 달려갔다. 박 사장님, 오늘 고기 많이 나갔네요. 김순자가 정육점 앞을 지나며 인사했다. 그래요, 언니. 요즘 손님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반찬 가게도 바쁘시죠? 네, 다행히 예전만큼 돌아왔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의 대화들이 그들에게는 소중했다. 협박과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나누는 대화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폭력에 떨지 않고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다. 시장 상인 보호회는 계속 유지되었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의 현황을 공유했다. 그들은 이제 어떤 부당한 일이 일어나도 혼자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걸 배웠어요. 어느 날 시장 상인 보호회 모임에서 이덕수가 말했다. 맞아요. 예전에는 각자 알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공동체가 된 것 같아요. 김순자가 동조했다. 무엇보다 도연이가 보여준 용기와 의지를 우리도 배워야 해요. 법이라는 무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박철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폐허처럼 망가졌던 국수집의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다.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영호의 가게를 복구해 주기로 한 것이다. 형님, 제가 페인트 칠은 해드릴게요. 박철수가 롤러를 들고 말했다. 아니야, 내가 할게. 형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김순자도 걸레를 들고 나타났다. 언니도 청소하러 왔어요. 이덕수는 목수일을 할 줄 안다며
부서진 테이블과 의자들을 고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몸 무리하시면 안 돼요. 영호가 걱정했지만 이덕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이 정도로 무리되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이겠어? 일주일간의 복구 작업 끝에 국수집은 완전히 새로워졌다. 벽은 새하얀 페인트로 칠해졌고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났다. 새로 구입한 테이블과 의자들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다. 와, 정말 새 가게 같아요. 도연이 복구된 가게를 보며 감탄했다. 모두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영호가 상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한 가족 아니에요? 이덕수가 영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복구 작업이 끝나자 어느새 따뜻한 국수 냄새가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다. 영호가 다시 국수를 끓이기 시작한 것이다. 오랜만에 맡는 그 냄새는 시장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아, 이 냄새야. 영혼의 국수집이 다시 문 열었구나. 빨리 가서 국수 한 그릇 먹어야지. 손님들이 다시 찾아와 활기가 돌았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몇 명씩 오던 손님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예전처럼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되었다. 사장님, 국수 하나요. 여기 둘이요.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다. 영호는 바쁘게 면을 삶고 육수를 부으며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도연아, 와서 도와줘. 네, 아버지. 도연도 앞치마를 두르고 아버지를 도왔다. 변호사 일로 바쁘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가게에 와서 일손을 거들었다. 변호사님이 국수도 말아주시네요. 단골 손님이 웃으며 말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일 도와드렸거든요. 도연이 능숙하게 국수를 그릇에 담으며 대답했다. 그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요. 아버지 손맛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하지만 정말로 국수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았다.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음식에도 배어 있는 것 같았다. 몇 달이 지나면서 시장은 완전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예전보다 더 활기찼다. 상인들 사이의 결속력이 강해졌고 손님들도 이들의 사연을 알고 더욱 애정을 가지고 찾아왔다. 특히 도연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널리 퍼졌다. 아버지의 국수집을 지키기 위해 나선 변호사 아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멀리서도 이 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여기가 그 유명한 국수집인가요?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호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랑스러웠다. 어느 따뜻한 오후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뜸해진 시간에 영호는 국수집 한쪽 테이블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연아, 내가 아니었다면 난 진작에 무너졌을 거다. 도연은 설거지를 하며 고개를 돌렸다.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 정말이야. 혼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 무서웠고 절망적이었지.
영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지킨 건 내 가게만이 아니라 이 시장의 희망이야. 모든 상인들의 희망 말이다. 도연은 행주로 손을 닦고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다. 아버지, 제가 한 건 당연한 겁니다.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위험하기도 했고, 그때는 무서웠어요, 솔직히. 하지만 아버지와 시장분들을 생각하니까 물러설 수 없더라고요. 부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도연아, 너를 키운 보람이 있다. 아버지가 저를 잘 키우셨으니까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변호사 일만 할 거야? 영호의 질문에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 사실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뭔데? 서민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요. 지금까지는 돈 많은 기업들만 도왔는데, 이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영호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여기 시장에 작은 사무소를 하나 열까 해요. 상인분들이나 서민들이 법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도록요. 정말? 그럼 자주 볼 수 있겠네? 그럼요. 매일 와서 아버지 국수도 먹고 일도 하고 영호는 기뻤다. 아들이 가까이에서 일하게 된다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몇 주 후 도연의 계획은 현실이 되었다. 시장 입구 근처의 작은 건물에 서민법률상담소라는 간판이 걸렸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사무실이었다. 개소식 날 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모였다. 도연아, 축하한다. 이제 우리 든든하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달려가겠어. 상인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도연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그런데 변호사비는 어떻게 돼? 누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걱정 마세요. 능력에 따라 받을 거예요. 돈이 없으면 국수 한 그릇으로도 충분해요. 도연의 농담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저녁 시장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다. 상인들은 각자 준비한 음식들을 내와 큰 잔치를 벌였다. 영호의 국수, 김순자의 반찬, 박철수의 고기, 이덕수의 약차까지. 시장의 모든 맛이 한자리에 모였다. 건배. 모든 사람들이 잔을 높이 들었다. 우리의 승리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밤이 깊어갈 때까지 축제는 계속되었다.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가득한 시장은 정말로 살아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더 지났다. 도연의 법률상담소는 소문을 타고 멀리까지 알려졌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법률 문제로 고민하는 서민들이 하나둘씩 찾아왔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집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국수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얼굴이 낯익었다. 혹시 검사님 아니세요? 도연이 알아봤다.
백도환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였다. 맞습니다. 김도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런 곳까지 오셨어요? 소문을 듣고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사건이 워낙 인상 깊어서요. 검사는 국수 한 그릇을 시켜 먹으며 말했다. 정말 맛있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왜 이런 곳에 사무실을 차리셨어요? 실력으로 보면 대형 로펌에서도 충분히 성공하실 텐데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성공의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게 더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멋있는 삶이네요. 검사가 진심으로 말했다. 검사님도 정의를 위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변호사님처럼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하는 일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고 생각해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수를 다 먹고 일어났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떠난 후 영호가 아들에게 말했다. 저런 분까지 찾아오시는 걸 보니 정말 유명해졌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우연히 오신 거예요. 겸손하긴. 내 아들 자랑해도 되지 않겠어? 영호는 웃으며 말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시장은 이제 완전히 안정되었고 새로운 상인들도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 수제빵집,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가게까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도연의 서민법률상담소는 이제 이 지역의 필수 기관이 되었다. 법률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상담과 조언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도연은 바빴지만 행복했다. 영호의 국수집도 여전히 번창했다. 이제는 손잡벌 되는 젊은 직원 한 명을 고용해서 함께 일하고 있었다. 사장님, 이 레시피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죠? 젊은 직원이 감탄하며 물었다. 비결은 정성이야. 손님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만들면 맛이 달라져. 영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어느 날 시장에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시에서 이곳을 모범 전통시장으로 지정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말요? 상인들이 믿기지 않아 했다. 네, 정말입니다. 시장의 결속력과 자생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연이 공문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와, 우리가 모범 시장이라니. 이것도 다 도연이 덕분이야. 상인들이 기뻐했다. 시 지정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시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 현판식이 거행되었다. 이 시장은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단결력으로 위기를 극복한 모범 사례입니다. 시장이 축사를 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상인들은 또다시 축제를 벌였다. 이제는 이런 축제가 익숙해졌지만 매번 새로운 감동이 있었다. 정말 꿈만 같아. 김순자가 말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천국 같아요. 박철수도 동감했다. 모든 게 도연이 덕분이야. 그때 도연이가 나서지 않았다면 이덕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할아버지,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용기를 내서 함께 해주셨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도연이 겸손하게 말했다. 그래도 시작은 내가 한 거잖아. 시작이야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끝까지 함께 해주신 거죠.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시장은 더욱 발전했다. 관광 명소가 되어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상업적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다. 상인들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가며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갔다. 도연도 이제는 이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었다. 법률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갈등 조정과 상담 역할까지 맡고 있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동네 변호사가 되었다. 어느 가을 오후 단풍잎이 바람에 날리는 시장길을 걸으며 도연은 생각에 잠겼다. 몇 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니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때는 절망과 두려움에 가득했던 곳이 이제는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공간이 되었다. 상인들의 표정도 시장의 분위기도 모든 것이 밝아졌다. 정말 우리가 해낸 거구나. 도연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국수집에 들어서자 영호가 반갑게 맞았다. 오늘은 일찍 왔네? 네,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요. 그럼 국수 한 그릇 할까? 좋죠. 도연은 평소 자리에 앉아 아버지가 국수를 끓이는 모습을 바라봤다.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모습이었다. 아버지, 왜 행복해요? 갑자기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해요. 영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다. 나도야. 둘 다 웃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지만 그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다. 시장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다시 살아났다. 두려움 대신 희망을, 절망 대신 꿈을, 외로움 대신 연대를 찾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할 교훈이었다. 정의는 늦게 오는 듯 보일지라도 결국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백도환과 같은 악한 세력은 일시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정의의 힘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선량한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도연이 보여준 용기와 헌신, 상인들이 보여준 단결과 인내, 그리고 시민들이 보여준 관심과 지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작은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지금도 전국 어디선가는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부당한 권력 앞에서 굴복해야 할지, 맞서 싸워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시장의 이야기가 그런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한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법과 정의가 여전히 세상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이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장 골목길에서 영호는 하루 장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고 있었다. 도연은 옆에서 그를 도우며 말했다. 아버지, 내일은 뭘 준비하실 거예요? 내일? 똑같지 뭐. 새벽에 일어나서 육수 우리고, 면 뽑고, 손님들 맞이하고. 그 일상이 정말 소중한 거네요. 그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더라. 영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연아,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아버지도 제게는 최고의 아버지예요. 그들은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다.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몇 년이 더 흘렀다. 도연은 35이 되었고 영호는 60을 넘겼다. 하지만 둘 다 건강했고 활기찼다. 어느 날 도연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변호사님, 서울시에서 공익변호사로 일해달라고 하네요. 법무법인 동료가 전화를 걸어 말했다. 공익변호사요? 네, 변호사님의 활동이 워낙 유명해져서요. 시에서 직접 제의했다고 합니다. 도연은 잠시 고민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다. 그날 저녁 도연은 아버지와 이 문제를 상의했다.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기회 같은데?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 하지만 그러면 여기를 떠나야 해요. 그게 문제구나. 영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도연아, 내 뜻대로 해라.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해도 지지할 거야. 정말요? 물론이지. 너는 이제 혼자만의 사람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의지하고 있어.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나야 뭐 여기서 계속 국수나 팔지. 걱정 마라. 결국 도연은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었다. 주중에는 서울시청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이곳으로 돌아와 상담소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도연이 상인들에게 설명했다. 그럼 주말에는 볼 수 있는 거네? 네, 물론이죠. 여기가 제 진짜 집인데요. 상인들은 아쉬워했지만 도연의 결정을 지지했다.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지. 우리 도연이가 출세하는구나. 자랑스럽다 정말. 송별회 겸 환송회가 열렸다. 시장 전체가 또다시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변호사님, 멀리 가시더라도 저희 잊지 마세요. 잊을 리가 있겠어요. 여기가 제 인생을 바꾼 곳인데요. 도연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밤늦게까지 파티가 계속되었다. 서울시청에서의 일은 보람찼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고 정책적으로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시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면 그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다. 시장으로 돌아가는 기쁨 때문이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국수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도연의 인사였다. 왔구나. 이번 주는 어땠어? 바빴지만 보람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나야 뭐 늘 그렇지. 하지만 영호의 얼굴에는 아들을 기다린 그리움이 역력했다. 주말마다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았다. 도연이 서울시청에서 일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에서 일하시면서도 우리 같은 서민들 잊지 않으시는구나.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런 일상이 몇 년 더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호에게 건강 문제가 생겼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아버지, 이제 쉬세요. 아니야, 아직 괜찮아. 무리하시면 안 돼요. 결국 도연은 다시 한번 인생의 선택점에 서게 되었다. 사표를 내겠습니다. 도연이 상사에게 말했다. 왜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 아버지를 돌봐야 해요. 그리고 사실 고향이 그리웠어요.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좋은 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연은 다시 시장으로 완전히 돌아왔다. 이번에는 정말로 여기서 평생 살 거예요. 도연이 상인들에게 말했다. 와, 정말? 네, 이제 진짜 돌아온 거예요. 상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도연은 다시 상담소를 열었고 동시에 국수집 일도 도왔다.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둘이 함께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다. 아들과 함께 일하니까 더 재미있네. 저도요, 아버지. 시간이 흘러 영호는 70이 되었고 도연은 40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도연은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다. 손자를 본 영호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 국수. 그래, 우리 손자. 할아버지가 맛있게 끓여줄게. 3대가 함께하는 국수집의 풍경은 시장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다.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영호가 도연에게 말했다. 도연아,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내가 있어서 가능했어. 고마워. 아버지야말로 저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가족이 지켜온 이 작은 국수집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평범한 것들이 때로는 가장 소중한 거였네요.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다. 새로운 세대의 상인들도 들어왔고 젊은 고객들도 많이 찾아왔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서로 돕는 정신, 그리고 정의를 향한 믿음이었다.